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박 3일간 이루어졌었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고요. 역사적인 장면들도 유독 많이 연출됐었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이제 관심은 앞으로 계획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들이 다시 만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점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경제와 우리 증시의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법을 찾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집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경제와 증시 모멘텀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 그 남아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모멘텀 상승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큰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유독 좀 역사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놀라운 장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도 굳이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이것은 꺼져가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다시 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번 남북 제3차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는 것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북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남북 간 평화는 물론이고 비핵화로 시작되는 이 한반도의 이 평화 로드맵이 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또 일부 진전을 이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일단 북한과 만나보자 하는 얘기를 꺼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사적 충돌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를 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한국의 전 세계적인 코리아 리스크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불식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세간의 여러 가지 평가는 많이 엇갈립니다. 북한을 비핵화를 가장해서 계속 이 북한이 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속은 게 아닌가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NLL을 포기한 북한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 뭐 이런 등등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공방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경제지도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물론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철도나 도로 연결, 올해 안에 착공식 열자라는 워딩이 직접 나왔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랄지 아니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북한에서 가장 강렬히 요구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 협력의 시대를 열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귀국하자마자 이 동대문 DP센터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빨리 이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고 강렬하게 의사를 표명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고 핵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경제 일변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백두산 천지에서도 우리는 이 경제 개발을 했으면 한다라는 뜻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남과 북은 적어도 경제 협력의 속도를
대대적으로 높여가 가속화시켜야 되겠다는데 합의가 충분히 되고 구체적인 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남북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철도를 착공식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예. 공사를 어떻게 한다까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일단 시작은 해보겠다.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북한 측에서는 이 양묘장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산림 녹화를 지금 한국의 재벌 총수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야심찬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일생일대의 그 대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한테 USB로 넘겨준 것이죠. 이 안에는 한반도를 세계의 허브로 동서 가운데를 연결하면서 심지어 시베리아의 석유까지 들어오는 대단한 지금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미국과의 또는 유엔과 그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처가 있고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어도 남쪽의 정부나 기업들은 그 사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대북 경제 제재가 언제 해제되느냐, 그렇게 몰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북미 관계가 어서 개선이 돼야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1차 정상회담과 좀 많이 다른, 그러니까 실질적인 더 구체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방북단에는 4대 그룹 총수들을 대표해서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제인들이 대통령 특별수행단으로 무려 17명이 갔죠. 그중에 우리나라 4대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 현대, SK, LG 총수들이 전부 다 갔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인데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기업 문화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간다. 예. 아주 어떤 혹평하는 분들은 돌다리 두드려 놓고도 가지 않는 기업이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북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이 대회는 한 번도 재벌 총수가 평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지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초청이었던지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일단 갔고 예. 그 밖에 다른 재계 총수들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재계 총수들은 이 통찰력이나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돈 되는 쪽 방향으로는 상당히 비상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저도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재벌 총수들의 그런 촉각 이런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직접 북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북한과의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이 재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하려는 그런 동기를 많이 가졌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측 인사, 비록 이번에 내각 부총리, 중국의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급이 좀 낮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실무자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안면을 틈으로써 북한 진출에 대한 선입견이나 꺼리낌, 거부 반응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만약에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본격적으로 그 우리나라 재계도 뛰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이렇게 남북이 본격적으로 경제 교류를 할 경우에 앞으로 8년 내에 그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8위로 올라가고 또 2040년 정도 되면 세계 3위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지금 IB 국제투자은행의 보고서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재계로서도 새로운 어떤 한국 경제가 한 차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 있다라는 데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저희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계나 분위기도 워낙 좋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북단에서도 유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다 보니까 좀 단계별로 로드맵을 더 구체화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구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한반도 신경제 지도상에 나타난 현재 정부의 구상, 그리고 지금 북한 측에서도 그걸 강력히 요구하는 모양인데요. 1차적으로는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산림 쪽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북한에 지금 산이 황폐화돼서 대부분 민둥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다 이런 얘기죠.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 체제 자체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이 난국을 이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개발한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계단식 농업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90년대 초반에 홍수 피해 태풍과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토가 썰려져 나가는 바람에 산이 황폐화됩니다. 이걸 김정은 대에 들어와서 지금 각 군부대를 통해서 이 양묘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산림 녹화 사업부터 시작했어. 두 번째는 우리 신경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현재 북한의 철도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서해안 벨트를 만들어서 중국과 바로 연결하고, 또 하나는 동쪽 벨트를 만들어서 러시아와 연결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가 북한을 통해 경유해 오면서 남한의 에너지 코스트를 줄이고,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거기에 경로 비용을 취하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해안 벨트를 묶어서 목포, 속초 이런 지역 저 위에 함흥 그리고 일본과 묶는 이런 지금 세 가지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뭉치는 이른바 개성공단 형태 같은 그런 사업 모델이 지금 여러 군데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제 낮은 선봉지구. 한때 추진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 밖에도 지금 북한의 IT 산업에 대해서도 남북이 협력을 해서 4차 산업에 있어서도 남북이 공조하면서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렇게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좀 특별히 모신 김에 이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의 경제 통합이 이제 생겼을 때 경제적 효과를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과제가 참 중요한데요.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 선언을 통해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참으로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북 경제 제재,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로도 미국 국무부에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지금 강경 드라이브 하는 그런 지금 성명이 나왔어요. 예.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번 이 평양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면 거기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철폐하겠다. 예.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조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나이트 대변인은 미국이 먼저 조처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하든지 영변을 부분적으로 철수하든지 가시적인 조처를 해야 그 다음에 미국이 조처를 할 수 있다. 역시 평양선이거든요. 물론 이번 평양 합의를 통해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폼페이오가 만나자 이런데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빈은 IAEA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예. 핵 사찰 작업을 들어가자 핵 리스트를 뭐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되고 또 우리가 빨리 이걸 앞당겨 나가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흔히 반도 경제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도입니다. 피닌슐라. 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간 지대에 있는데요. 반도에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로마가 있어요. 예. 로마가 중세시대 때 세계 최강국 중세시대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반도의 장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잘 연결했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요. 북쪽의 러시아와 그 중국의 그 거대한 땅과 또는 인력 자원, 거기다가 일본과 미국의 지금 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자본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반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이 DMZ 통해서 북한과 끊어진 상태에서 남쪽만으로서도 세계 11위 또는 12위의 경제권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는데 예. 우리가 새로운 허브가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 발전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의 상호 간의 그 장점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남쪽의 장점과 북쪽의 장점이 서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4, 1 더하기 1이 4 내지 5도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나 문제는 독일 통일할 당시에도 현지에서 여러 번 그 세미나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에 초기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거든요. 통합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돌과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통일을 하지 않고 또 경제 통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이나 북이나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전략을 세워갈 때 예. 남한의 어드밴티지와 북한의 어드밴티지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가 장점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상호 보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좀 경제 협력이라든지 적어도 최고 지도자 간에서는 어떤 방향 조정 예.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한과 북한 사람들 상호 간에 예. 적대감의 해소와 문화 이질감의 해소입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 많이 그런 데 대해서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남과 북에는 경제를 보는 가치관에 있어서 뭐 주식시장을 보는 눈에 있어서까지 여러 가지로 시각차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예. 서로를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종합적인 경제 정책에 있어서나 예. 경제 교육에 있어서나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요. 예. 중간에 이제 짚어주셨지만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 좀 리스크이자 변수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다 보니 당연히 신흥국 시장인 우리 시장에서 좀 중간에 끼인 것도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의 확전 가능성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계십니까? 예. 밤사이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예. 거기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내용이 중국 경제는 올해의 당초 예상보다도 줄어들지 않는다. 현행대로 6.7% 그대로 예상했어요. 일본도 그대로, 예. 미국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3.0%에서 2.0%, 2.7%로 예. 0.3%포인트를 낮췄어요. 적은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경제 전망을 낮춘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미중 경제, 이 무역 전쟁의 파고가 한국 같은 나라에 가장 많이 미치고, 오히려 중국보다도 한국 같은 나라에 더 많이 미치고 있다. 예.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이 무역 의존도라는 게 수출입을 GDP로 나눈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세계 1등, 2등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뉴스는 어저께 그 뉴욕 증시가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미중 경제 전쟁이 생각보다는 그냥 부분적인 전쟁에 불과하다. 예. 세계의 판도를 뒤울 정도로 그렇게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이 분석 보고가 계속 잇따라 나왔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파탄으로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를 좀 주고받는다고 해서 지금 서로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서로 무역 보복도 하지도 않고 히토류 중단을 한 것도 아니고 원유를 수입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그렇죠. 사실 정치적인 목적,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역 전쟁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 그 사회, 우리 경제계의 반응은 좀 과민하다. 이것은 좀 우리가 냉철히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신흥국 위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흥국 위기는 10년 주기세를 얘기하는데 10년째 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예. 라운티에프의 경기 주기세나 이를 보면 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문제지. 현재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지 않아요. 선진국, 신흥국 일부 지역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세계 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확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돈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그 대체 시장으로서 한국이 유리할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하나의 변수이긴 하지만은 예. 그런 대로 극복할 수 있고 특히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과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하는 네.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끊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에서 또 고민인 것이 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이미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질 일만 남은 상태인데 예. 글쎄요 한은의 결정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예. 주제예요. 자, 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금리를 바라보는 금리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감안해야 주는데 이른바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테이프 텐트럼 현상. 예.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올려야죠. 지금 우리는 1.50%인데 미국은 우리 추석 기간 중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예. 2.0으로 2.25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1.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자, 금리라는 게 돈에서 국제 간의 돈의 움직임이 금리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에다가 환율, 그 밖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테이프 텐트럼 현상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밤새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그 주목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세계 경제가 호경기에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정부는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10년 주기로 경기가 좋아졌는데 예. 드디어 이제 경기가 좀 거꾸로지는 그런 국면에 있어요. 경기가 거꾸로지는 국면에 과연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를 다 망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특히 지금 주목해야 될 것 저는 국제 유가라고 봅니다. 국제 유가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예. 그런 문제를 다 국제 유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기다가 금리를 올려놓으면 금리 올리면 바로 이자 비용이 나가서 우리 손익계산서상에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장기적으로 올려야 되지만 예. 그 소프트 랜딩 천천히 다져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금리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 전망들 그리고 갖가지 국내외 변수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경제 전망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우리 증시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지 그 증시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